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앤디 워홀, 에드워드 호퍼, 에곤 실레, 르네 마그리트, 빈센트 반 고흐, 이런 너무너무 멋진 명화를 그린 화가들과 또 그분들의 걸작,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공감, 그림이 그녀에게 과가람님이 지으신 책,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그림책 같이 읽어요. 저는 욕실에 이렇게 손이 자주 가는 책들을 여러 권 놔둬요. 항상 중요한 일을 보면서 책을 보고, 그리고 책을 보지 않고 그 겉표지만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기분 좋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 바로 이 책이 저희 집 욕실에 항상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안에 굉장히 이렇게 빳빳한, 왜냐면 그림을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빳빳한 종이로 아주 컬러풀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물기가 이렇게 스며가지고 이렇게 우글우글해지기도 하고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제가 중요한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멋진 그림들과 그 그림에 대한 공감에 대한 글을 재미있고 아주 감성 어리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그림이 그녀에게 과가람님이 지으신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봄이 돼서 알록달록한데 무슨 책을 소개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이에 좋은 책을 두고 여태까지 있었을까요? 아주 이 봄날에 딱 맞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 책을 캐나다에 제가 이제 있으면서 한국에 다녀오던 친한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책 좀 사다 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우연히 이분 블로그에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 추천하는 그런 데를 보다가 이렇게 살짝만 보고도 너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한국에 갔다 오면서 이 책을 사왔는데, 언니가 오면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읽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언니도 너무너무 좋고 재밌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 책 저랑 같이 읽으시면 그리고 혹시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신다면요, 저처럼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림이라는 게 좋은 그런 저 같은 분들이시라면 너무너무 명작 그림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감성과 아주 발랄한 그런 감성으로 30편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글은 녹색 부가티를 탄 자화상입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세련된 그림이죠. 이 그림이 1925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알게 됐는데요. 너무 세련되지 않나요? 이 눈빛하며 빨간 입술, 와, 그 눈빛과 자태에서 뿜어지는 저 자신감, 와, 정말 멋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림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운전을 배운 것은 2001년 12월이었다. 당시 돈 없는 대학생이었던 나는 야매로 운전을 가르쳐주는 학교 앞 시뮬레이션 학원에 등록했다. 전자오락기 같은 기계들이 여러 대 줄지어 놓여있고 화면 속에 펼쳐진 길을 보며 핸들을 조작해가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 학원에서 가장 운전을 못하는 학생이었다. 덩치 큰 여자 강사는 항상 내 앞에만 오면 아람씨만큼 운동 감각, 방향 감각, 균형 감각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하며 혀를 쯧쯧 차곤 했다. 같은 학원에 다녔던 과 친구들은 대개 한 번의 면허 시험에 합격했지만 내가 면허를 따기까지는 지난한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첫 번째 기능 시험에 떨어졌다. 두 번째 시험에 낙방했다. 세 번째 시험에 불합격했다.
4번째 시험에 미끄러졌다. 바야흐로 때는 겨울, 바람은 차고 눈마저 내리는 5번째 시험날, 나는 강남 면허시험장으로 가기 위해 탄천을 건너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도 건너듯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 딱 한 번만이다. 다시는 탄천을 건너지 않겠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합격입니다. 무성의한 기계음이 내 머릿속에는 축 합격의 팡파르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얻은 운전면허증은 몇 년 동안 내 화장대 서랍 속에서 고이고이 잠자고 있었다. 친구들이 다들 면허를 땄기 때문에 덩달아 운전을 배운 거지 실제로 차를 몰고 거리에 나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부족함이 없었고 세상은 차를 몰지 않는 여자에게는 관대했다. 차를 산 것은 2006년 1월이었다. 당시 나는 대학원에 다니느라 휴직 중이었는데 입사 동기들이 대거 지방 파견 근무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직접적으로 3월에 복직하면 나도 지방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 근무를 할 때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운전을 결심하고 무리를 해서 차부터 질렀다. 그렇게 배수진을 치지 않고서는 중도에 포기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고향에 내려가서 현대차 영업사원 아저씨로부터 하루 6시간씩 2주 동안 맹훈련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곧장 사고를 냈다. 인근 카센터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전거를 친 것이다. 길가를 달리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이드 미러에 자전거가 살짝 닿았는데 자전거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길바닥에 넘어진 운전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나는 울면서 112에 신고했다. 제가 사람을 치웠어요. 머릿속으로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도 구경하던 주위 사람들도 너무나 태연했다. 심지어 나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기까지 했다. 나의 난리통에 몸을 일으킨 자전거 운전자마저도 아가씨 그렇게 심약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전하려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반응하고 그 후로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일이 수월하게 마무리되는구나 하고 착각을 했다. 그러나 2주 후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운전자의 그 의연한 속에 묻어있던 칼날의 실체를 알았다. 그 자전거는 1,200만 원짜리 명품 외제 자전거였고 가볍게 흠집이 났을 뿐인데 견적은 200만 원이나 나왔다. 하여튼 그 사건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차를 팔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다. 차를 팔겠다니 꿈도 야무졌다. 운전의 신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해 3월 복직과 동시에 수원으로 발령이 났다. 내가 맡게 된 곳은 수원, 화성, 안양, 안산, 군포, 의왕, 시흥, 과천의 8개 도시. 차 없이 넓은 구역을 취재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처음 몇 달은 겁이 나서 차 없이 다녔다.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출근했다가 다시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퇴근하는 시기였다. 노트북 컴퓨터는 무거웠고 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멀었다. 7월 분당 샘물교회 신도들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서 피랍됐다. 분당까지 가기 위해 수원에서 택시를 잡았더니 택시 요금이 글쎄 5만 원이라는 거다. 왕복 10만 원의 택시비는 운전의 공포를 이기기에 충분했다. 피랍 사태는 장기화됐고 나는 자주 분당으로 가야만 했다. 그렇게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본격적인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기를 몇 달. 다음 날 어딘가로 차를 몰고 갈 일이 있으면 걱정이 돼서 전날 밤을 꼬박 새곤 했던 나는 어느새 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운전을 즐기게 돼버렸다. 차를 막 샀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내게 앞으로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들 말했지만 운전이 너무나 무서웠던 나는 내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은 의외로 너무나도 빨리 찾아왔다.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자 생활이 훨씬 편리하고 윤택해진 것이다. 추운 날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할인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잔뜩 사올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당당해졌다.
운전을 하기 전에 나는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의존적이었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언제나 그와 함께 그의 차가 필요했다. 남자친구는 내게 나를 차에 태워 집까지 바라대주는 존재, 주말에 나를 차에 태워 바람을 쐬게 해주는 존재,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차에 실어 날라다주는 존재였다. 운전을 할 줄 아는 그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고 운전을 못하는 나는 어느새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그런데 운전을 하게 된 지금은 굳이 차가 있는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혼자서 충분히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폴란드 출신 여성화가 타마라 드 램피카의 1925년작 자동차를 탄 자화상은 근대 여성의 대표적인 아이콘처럼 여겨진다. 녹색 부가티, 이탈리아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나타낸 타마라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그림은 1925년 독일의 패션 잡지 디 다메의 표지로 세상에 등장했다. 녹색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탄 그림 속의 여인은 장갑 낀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도도한 눈빛으로 관람객을 응시한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당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그림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램피카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자유로운 여자였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그녀의 본명은 마리아 고르스카. 램피카라는 이름은 첫 남편의 성인 램피키를 변형한 것이다. 러시아에서 살다가 1917년 남편이 볼셰비키 혁명과 연루되자 가족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망명한 그녀는 미술학교에 입학해 그림을 배웠다. 당시 파리를 풍미했던 큐비즘의 영향이 그녀의 그림에서 어렴풋이 드러난다. 램피카는 몬테카를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어느 날 우연히 디 다메의 패션 기획자와 마주쳐 운전을 하는 당신 모습이 아주 멋지니 그 모습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게 된다. 당시 램피카가 몰고 있던 차는 노란색 르노였고 입고 있던 옷도 노란색 프로보였지만 램피카는 단 한 번도 녹색 부가티를 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녹색 부가티를 탄 자신을 그렸다. 흑자는 이를 일러 거침없는 남성 편력과 양성애로 당시 사회에 이목을 끌었던 그녀답게 자유분방하고 과장된 행동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지만 운전에 막 재미를 붙인 나는 그녀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녀가 마음속에 그렸던 운전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는 평범한 르노가 아니라 고급 부가티를 몰고 있는 것만큼이나 근사하고 당당했던 것이다. 혼자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음악을 들으며 거리를 달릴 때 나는 옆구리가 찌그러진 아반떼가 아니라 벤츠라도 타고 있는 것처럼 우쭐해진다. 겁 많고 의존적이기 그지없던 내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무겁고 거대한 기계를 조작해 세상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도 이럴진데 1920년대에 운전을 했던 램피카는 차를 몰 때마다 얼마나 흥분했을까. 살짝 내려간 그녀의 눈꺼풀이 풍미는 도도함을 사이드 미러를 힐끗거리며 따라해본다. 너무나 재미있는 책이죠. 여기 있는 그림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도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제가 이렇게 혼자만의 제 공간에 탁 앉아가지고 제 이 공간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기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제게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신 아빠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사고도 몇 번 나보고 차 때문에 곤란을 겪은 일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이 운전을 하게 되면서 그 운전의 매력, 와 정말 너무 이렇게 자유를 주고 또 너무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준 이 자동차에게 너무 감사하고 운전을 가르쳐주신 아빠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멋진 자동차와 함께 실려있는 이 여성의 멋진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이 한 페이지의 책 읽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 한 페이지로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쏟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